끼익 고막을 찢는 타이어 마찰음이 빗소리를 삼켰다. 세상이 한순간 기울어지는 감각, 헤드라이트 불빛에 어지럽게 흩날리는 빗방울들이 깨진 유리 파편처럼 반짝였다. 쾅 복부를 강타하는 묵직한 충격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창밖으로 보이던 도시의 야경이 거대한 만화경처럼 일그러지며 돌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희우억. 한예리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또 그 꿈이었다. 아니,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의 파편, 원치 않는 신의 계시. 그녀의 삶을 족쇄처럼 올가매는 저주였다. 예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방금 전 겪은 생생한 죽음의 감각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던 비 냄새, 차체에 부딪히는 빗소리, 충돌 직전 스쳐 지나갔던 남자의 날카로운 옆얼굴까지 모든 것이 지나치게 선명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종종 이런 꿈을 꾸었다. 처음에는 그저 악몽인 줄 알았지만 며칠 뒤 꿈에서 본 장면이 뉴스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자신의 꿈이 미래를 비추는 저주받은 거울이라는 것을. 몇 번인가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경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미친 사람 취급과 경멸의 시선뿐이었다. 한 번은 꿈에서 본 화재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가 오히려 방화범으로 몰려 경찰서까지 가야 했다. 그날 이후 예리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봉인했다. 그녀는 그저 모르는 척, 보지 못한 척 세상을 외면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예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찬물을 들이켜자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시계를 보니 겨우 새벽 4시였다. 그녀는 다시 잠들기를 포기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책을 펼쳤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활자의 안정감만이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이었다. 날이 밝고 예리는 평소처럼 낡은 시립도서관으로 출근했다. 높은 천장과 끝없이 이어진 서가, 고서의 묵은 냄새가 풍기는 그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기록 보관실에서 훼손된 고문서를 복원하는 일을 했다. 과거의 조각들을 맞추는 일은 미래의 파편들로 고통받는 그녀에게 아이러니한 위안을 주었다. 예린 씨,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맞은편에서 함께 작업하던 동료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선배.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요. 예리는 애써 웃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날따라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집중하려 할수록 새벽의 끔찍한 꿈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강을 가로지르는 독특한 아치 형태의 천군대교, 그리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라디오에서는 저녁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보가 흘러나왔다.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아니야,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예리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의 죽음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나는 그저 내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을 뿐이다. 그녀는 애써 꿈의 잔상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충돌 직전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놀라움으로 살짝 벌어진 입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텅 빈 눈빛. 그는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하늘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예린의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꿈에서 본 그 비였다. 만약 정말로 그 사고가 일어난다면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외면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싸웠다. 나서지 마. 내 인생만 더 꼬일 뿐이야. 아니, 가야 해.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리는 초조해졌다. 빗소리는 마치 그녀를 재촉하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배, 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퇴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그래, 병원부터 가봐. 예리는 동료의 걱정을 뒤로 한 채 비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서관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 청군대교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줄기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처럼 세차게 흘러내렸다. 제발 꿈이 틀렸기를. 아니, 만약 꿈이 맞다면 제발 내가 늦지 않기를. 버스는 퇴근길 정체에 막혀 거북이 걸음을 했다. 애가 탄 예리는 결국 청군대교 입구에서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는 거센 비바람을 뚫고 다리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꿈에서 본 사고 지점은 다리의 중간. 아치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었다. 다리 위에 도착했을 때 예리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차가운 비가 천을 앗아갔지만 그녀는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다가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훑어보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숨이 가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많은 차가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정말 그냥 악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였다. 저 멀리서 익숙한 형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꿈에서 본 바로 그 검은색 세단, 유려한 차체와 독수리 날개 모양의 엠블럼. 차는 비에 젖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오고 있었다. 예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세단의 뒤쪽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라이트를 끈 채 유령처럼 거리를 좁혀오고 있는 것을. 꿈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예리는 망설일 틈도 없이 난간에서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었다. 안 놓아요. 그녀는 두 팔을 벌리고 다가오는 검은 세단을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끼이이익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가 다시 한번 고막을 찢었다. 차는 그녀의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다. 예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 안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꿈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로 한복판에 뛰어든 미친 여자 같은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뒤에서 덤프트럭이 굉음을 내며 돌진해왔다. 한예린의 눈앞에서 검은 세단은 괴물 같은 굉음을 내며 돌진해 오는 덤프트럭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미끄러졌다. 쾅 예린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를 덤프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휩쓸고 지나갔다. 만약 차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형체도 없이 지식여졌을 것이다. 실패를 직감한 덤프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다리 위에는 잠시 동안 오글루시텔의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예린의 숨소리, 그리고 세단의 엔진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탁!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꿈에서 본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의 수트는 비에 젖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했다. 아니, 그의 눈은 분노로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당신 뭐야?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예린의 심장에 박혔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건가? 아니면 이게 요즘 유행하는 신종 자살 방법이라도 되나? 그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다. 예린은 공포와 추위에 온몸을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막아야 했어요. 사고 멀쩡한 차를 막아서는 게 당신이 말하는 사고 방지법인가? 강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자신의 세계에 이 비합리적인 여자가 갑자기 뛰어든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계획된 사기극의 일부일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꿈에서 봤어요. 예린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이 다리 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 검은 차가 트럭에 받혀서 그래서 꿈 강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이제는 하다하다 꿈 얘기까지 하는 건가? 당신 제정신이야. 그는 여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 이런 여자가 자신을 상대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꿈이라는 비논리적인 단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그때 조수석에서 내린 김 비서가 다가와 강지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저 트럭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저희 차를 노리고 돌진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김 비서의 말에 강지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 그가 시작한 그룹 내부 감사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이 여자가 하는 헛소리를 믿을 이유는 되지 않았다. 김 비서, 이 여자 신원 확보하고 경찰에 넘겨. 공갈 협박이든 살인 미수 공범이든 낱낱이 조사해 보도록 해. 강지훈은 차갑게 명령을 내리고 채에 올라탔다. 그는 자신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이 불쾌한 사건을 최대한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차에 앉아 사이드미러로 아까 그 자리를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만약 저 여자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저 차가운 강물 속에 있었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심어졌다. 김 비서는 강지훈과 달리 예린에게 조금 더 정중하게 다가갔다. 그는 예린의 창백한 얼굴과 겁에 질린 눈빛에서 거짓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아가씨,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연락처와 성함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김 비서는 고맙다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고는 택시비라며 지폐 몇 장을 쥐어주었다. 예린은 멍하니 그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다. 비에 젖은 명함을 손에 꼭 쥐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한편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 호텔의 펜트하우스. 유진그룹의 부회장 강민석은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삼촌이었지만 야심에 가득 찬 눈빛은 조카에 대한 애정보다는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똑똑하고 냉철한 조카가 그룹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자신을 옥죄어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실패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강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실패라니 그깟 사고 하나 처리 못한단 말인가. 웬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차를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자 강민석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계획이 없던 변수였다. 그 여자는 누구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알아봐. 그 여자가 누구고 무슨 목적으로 강지훈에게 접근했는지, 그년의 배경에 누가 있는지도 샅샅이 뒤져. 감히 내 계획을 망친 대가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그는 분노에 차 전화를 끊었다. 정체 모를 여자의 등장은 그의 완벽한 계획에 생긴 오점이었다. 그는 이 오점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 비서가 보고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한예린, 27세, 시립도서관 기록보관실 근무, 가족관계 단출, 전과 기록 없음, 채무관계 없음, 그 어떤 경쟁사와도 연관점 없음. 그녀는 그야말로 평범한, 너무나도 평범한 여자였다. 그런 여자가 목숨을 걸고 도로에 뛰어들어 자신을 구했다. 꿈을 꿔서라는 황당한 이유로 강지훈은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번에 들이켰다. 그의 이성은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숨이 지금 이 순간 붙어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그 이성을 비웃고 있었다. 하금이라. 그는 읊조렸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비에 젖은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여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예린이라는 이름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그의 완벽했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한예린의 세상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애써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발버둥 쳤다. 도서관의 낡은 책 냄새, 규칙적인 생활,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하지만 다리 위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순간은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김 비서가 주었던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남자. 강지훈과 엮여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길을 걸을 때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기 일쑤였다. 그녀는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35층 회장실. 강지훈은 김 비서가 가져온 한예린에 대한 2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내용은 1차 보고서와 다를 바 없었다. 평범한 일상, 단조로운 인간관계, 그의 지시로 붙은 전문 감시팀조차 그녀에게서 어떤 특이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나? 네? 회장님, 그저 겁에 질린 평범한 시민으로 보일 뿐입니다. 강지훈은 마른 세수를 했다. 정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그녀가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라면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정말 그녀의 말대로 꿈 때문에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말인가? 그의 이성이 그 가설을 비웃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계속 감시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내가 알아야겠어. 저 여자가 미친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지. 그의 집요함은 미스터리를 향한 지적 호기심인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떨쳐낼 수 없는 책임감의 발로이기도 했다. 한편 강민석 부회장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 역시 한예린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돌아온 보고는 강지훈의 것과 똑같았다. 특이사항 없음,
정체를 알 수 없는 변수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강민석은 그렇게 판단했다.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의 편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섣불리 제거했다가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었다. 그는 미끼를 던져보기로 했다. 그녀를 자극해서 그녀가 누구에게 달려가는지를 보면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찾아가서 경고만 해. 죽이지는 마. 그녀가 겁을 먹고 어디로 연락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만 알아내. 그날 저녁 예리는 평소보다 늦게 도서관을 나섰다. 잔업 때문이기도 했지만 혼자 있는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진 집으로 가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였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예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걸음을 빨리 했지만 발소리도 그만큼 빨라졌다. 막다른 길이었다. 예린이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한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위협적인 인상의 괴한이 아니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래서 더 소름이 끼쳤다. 남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예린 씨, 맞죠? 누구세요? 나야. 누구든 상관없고.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그녀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말했다. 요즘 잠은 잘 자요. 꿈을 너무 자주 꾸면 잠을 설치게 된다던데. 예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 남자는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리 위는 위험한 곳이야. 남자가 예린의 귓가에 속삭였다. 특히 비 오는 날 밤에는 더 그렇지. 다시는 그런데 얼쩡거리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어떤 꿈은 그냥 못 본 척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거든. 안 그래? 남자는 예린의 어깨를 일부러 툭 치고 지나갔다. 예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남자의 손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예린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며칠 전 청군대교 사고 현장을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박살난 가드레일과 경찰차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망연자실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예린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버렸다. 그 모든 광경은 골목 어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고성능 카메라 렌즈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고용한 감시팀이었다. 그들은 즉시 이 영상을 김 비서에게 보고했고, 김 비서는 곧장 회장실의 모니터로 영상을 띄웠다. 강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골목길에서 공포에 질려 떠는 한예린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협박하는 남자의 교활한 얼굴.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그가 필요로 했던 마지막 증거였다. 첫째, 다리 위에서의 사건은 명백한 암살 시도였다. 둘째, 적들은 한예린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그녀를 위협하고 있다. 셋째, 그녀는 이제 자신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졌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얼음 같은 분노만이 남았다. 그의 숙부, 강민석의 소행이 틀림없었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려 아직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는 몰랐지만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강지훈의 책임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공포에 질린 채 집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밖을 살피는 예린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녀의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공포의 감옥이 되어버렸다. 강지훈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비서, 차 준비해. 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한예린 애씨 집으로 간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금부터 한예린 씨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그의 선언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게임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는 위험한 동맹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한예린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현관문의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골목길의 그 남자는 아니었다. 대신 다리 위에서 봤던 그 남자. 강지훈의 비서가 서 있었다. 한예린 씨, 저녁에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뵙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안전에 관한 일입니다. 김 비서의 정중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다. 예린은 망설였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격이 아닐까. 그녀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 아파트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방문 앞에 섰다.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 당신 나와 함께 가야겠어.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필요에 의해 내려진 명령이었다. 예린은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이 아닌 어떤 복잡한 책임감을 읽었다. 그녀는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문을 열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삭막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였다. 그녀의 작고 아늑한 아파트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거대한 통유리창,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공간, 마치 화려한 감옥 같았다. 여기는 내 개인 공간 중 하나요.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 당분간 여기서 지내. 강지훈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다리 위에서의 일은 내 목숨을 노린 암살 시도였어. 그리고 오늘 당신을 위협한 남자는 그들과 한패지. 당신이 나를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표적이 된 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어.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던졌다. 이건 당신에게 접근했던 남자의 신상 정보다. 전과 기록이 화려한 해결사지. 그 배우가 누군지 나는 짐작 가는 곳이 있어. 예린은 그 서류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책임이요. 난 당신의 책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난 그냥 내 원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왜 당신의 위험한 싸움에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니까.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면 그날 다리 위에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당신은 나타났고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이 배가 가라앉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이 없었다. 예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내게 협조해. 그럼 내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지. 내가 필요한 건 정보요. 그날 당신이 봤다는 꿈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또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 즉시 내게 말해줘야겠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마치 고장난 기계를 분석하는 엔지니어처럼 그녀의 능력을 파고들었다. 얼마나 자주 꿈을 꾸지 항상 정확한가? 꿈을 꾸게 되는 계기가 있나? 상징적인가? 아니면 사실적인가? 그의 질문들은 그녀의 능력을 데이터로 취급했다. 예린은 그의 그런 태도에 화가 치밀었다. 이건 기계가 아니에요.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같은 건 없다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악몽처럼 찾아오는 거라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제할 수 없다면 쓸모가 없지. 감에 의존해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그는 철저한 논리와 이성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직감과 감성을 대변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벽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는커녕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CEO의 가면 뒤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가족에게조차 배신당할 수 있다는 고독감을 감추고 있었다. 예린 역시 그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그는 단지 차갑고 오만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었으며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그녀를 지키려는 의외의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악몽을 꾸고 거실로 나온 예린은 잠들지 못한 채 서재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강지훈을 발견했다. 잠이 안 오나 그가 먼저 물었다. 예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당신을 노리는 게 누군지 알아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내 숙부, 강민석 부회장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늘 그룹을 자기 것이라 생각했지. 내가 시작한 내부 감사가 그의 비자금 내역을 거의 다 포착했을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적과 싸워야 하는 남자의 고독. 예린은 그 순간 그에게서 어떤 동질감을 느꼈다. 원치 않는 운명과 싸워야 하는 외로움. 힘들겠네요. 그녀의 위로에 강지훈은 살짝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이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당신이야말로 원치 않는 미래를 엿봐야 하는 건 어떤 기분이지?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딱딱한 긴장이 아닌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췄다.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보기 시작했다. 예린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외면하고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려 노력해야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강지훈 역시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의지해야만 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느 날 강지훈은 회사의 조직도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그려진 거대한 보드를 서재로 가져왔다. 그는 예린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적들의 관계도를 설명해 주었다. 예린은 그 복잡한 거미줄 같은 관계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노력해볼게요. 만약 꿈에서 무언가 보게 된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당신에게 전부 말해줄게요. 강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위험천만한 동맹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논리의 왕과 예언의 소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이제 운명에 맞서기 위해 함께 싸울 준비를 마쳤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은 며칠이 지나자 미묘한 안정감으로 바뀌어갔다. 즉각적인 위협이 사라진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서서히 익숙해졌다. 한예린은 더 이상 그를 자신을 가둔 감시자로 여기지 않았고 강지훈 역시 그녀를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만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점차 짧은 대화가 오갔다. 예린은 강지훈이 겉보기와 달리
극도로 편식이 심하다는 것과 지독한 워커홀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지훈은 예린이 불안할 때마다 창가에 앉아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과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며 조용히 눈물 짓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엿보게 되었다. 어느 날 예린은 복잡한 인수합병 서류를 보며 머리를 싸매고 있는 강지훈에게 무심코 말했다. 그 두 회사는 서로를 너무 안 닮았어요. 억지로 붙여놓은 부부 같아요. 결국은 파국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강지훈은 잠시 펜을 멈췄다. 그녀는 계약의 세부 조항이나 재무제표를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직관적인 비유는 그가 며칠 동안 데이터 속에서 놓치고 있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단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여자가 아닌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이번에 예린을 덮친 꿈은 이전의 것과는 달랐다. 물리적인 충격이나 죽음의 공포는 없었다. 대신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지하실의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낡은 용광로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시계와 커프스링크가 예린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다. 강지훈의 서재에서 본 강민석 부회장의 사진 속 액세서리와 똑같았다. 남자가 마지막 장부를 던져넣기 직전 그 책이 잠시 펼쳐졌다. 그리고 표지에 그려진 강렬한 문양, 푸른 용이 구름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 청룡 칭롱, 그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예린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이번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임박한 위험의 경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서였다. 모든 음모의 심장부를 가리키는 진실의 조각이었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달려갔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던 강지훈은 그녀의 다급한 모습에 놀라 의자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또 꿈을 꿨나? 지하실, 불타는 장부, 그리고 청룡 파란색 용이었어요. 강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청룡, 그게 대체 무슨 그냥 그림이 아니었어요. 로고였어요. 회사 엠블럼 같은 거요. 그리고 그 책들은 그냥 책이 아니라 회계 장부였어요.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린은 확신에 차 말했다. 이전의 수동적인 태도와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해석하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지훈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그녀의 직관과 자신의 자원, 이 두 가지를 결합해야만 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난 5년간 우리 유진그룹과 거래한 모든 회사 중에 청룡, 즉 파란용 로고를 사용하는 회사를 전부 찾아내. 지금 당장.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강지훈의 지시라면 모래밭에서 바늘이라도 찾아낼 사람이었다. 유진그룹의 분석팀이 총동원되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수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마침내 하나의 회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룡재지 칭롱츠쯔. 서류상으로는 유진그룹의 사무용지를 납품하는 평범한 중소기업이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자 붉은 깃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회사의 주소는 유령 주소였고 소유주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유진그룹에서 청룡재지로 흘러 들어간 자금의 규모는
제지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를 천문학적으로 초과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 그 모든 거액의 지출 결의서에 찍힌 최종 승인자는 단 한 사람이었다. 부회장, 강민석.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유령회사, 자금 세탁. 꿈속에서 불타던 장부는 바로 이 청룡제지의 진짜 거래 내역을 담고 있던 것이었다. 강지훈이 추진하던 내부 감사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직전이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강민석은 조카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강지훈은 모니터에 떠오른 증거들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는 예린을 돌아보았다. 경이로운 눈빛이었다. 자신이 동원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몇 달간 찾아내지 못한 음모의 핵심을 그녀는 단 하룻밤의 꿈으로 꿰뚫어 본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의심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찼다. 당신이 해냈어. 한예린 씨.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거요. 강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특별감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이었다. 청룡제지와 관련된 모든 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압수수색 영장도 즉시 신청할 겁니다. 이제 제 숙부를 잡으러 갑니다. 그의 선전포고와 함께 거대한 전쟁의 막이 올랐다. 한예린의 꿈이 그들의 손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부패한 심장을 정확하게 찌르는 일뿐이었다. 강지훈이 청룡제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강민석은 그물에 걸린 상어처럼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을 비난하고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유진그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예린의 꿈이 쥐어준 확신이라는 갑옷은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압박의 그물망이 점차 좁혀오는 가운데 유진그룹의 미래를 건 신기술, 인공지능 반도체, 유진 피너클의 론칭쇼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이 행사는 강지훈의 경력에 있어 활용점정이 될 중요한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행사 전날 밤, 강지훈은 한예린에게 푸른 벨벳 상자를 건넸다. 내일 당신도 함께 가줘야겠어. 상자 안에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담은 듯한 짙은 네이비 색상의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이건 왜? 당신은 더 이상 숨어있는 증인이 아니야. 내 파트너니까 우리의 승리를 함께 지켜봐야지. 그의 말에 예린의 심장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처음으로 그가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주고 있었다. 어색하게 드레스를 입어보는 그녀의 모습을 강지훈은 와인잔을 든 채 조용히 바라보았다. 위험한 동맹으로 시작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운명적인 끌림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밤 예린은 지금껏 꾼 꿈 중에 가장 강렬하고 혼란스러운 꿈을 꾸었다. 유진타워 최상층, 화려한 론칭쇼 행사장, 단상 위 유리관 속에 전시된 피너클, 칩, 미소를 지으며 연설하는 강지훈. 바로 그때 쾅하는 굉음과 함께 행사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거대한 유리창이 박살나며 밤바람이 휘몰아치고 사람들의 비명과 화재 경보음이 뒤섞였다. 과열된 서버실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예린은 가장 중요한 장면을 보았다. 누군가가 유리관 속에 피너클 칩을 가짜와 바꿔치기 하는 것을, 그리고 진짜 칩을 만년필 속에 숨겨 사라지는 것을
꿈은 추락하는 듯한 감각과 함께 끝이 났다. 앤드웨이. 예리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났다. 폭발 화재 절도 너무나 혼란스러워 무엇이 진짜 위협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곧장 강지훈에게 달려가 꿈의 내용을 전부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김 비서와 보안팀장을 호출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행사는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폭발과 화재, 이건 시선을 끌기 위한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 강지훈이 냉철하게 분석했다. 진짜 목표는 피너클 칩이야. 숙부의 마지막 발악인 게지. 기술을 훔치고 행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내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야. 만년필은 뭘까요? 예린이 물었다. 범인이 칩을 숨겨서 빠져나갈 방법이지. 정문으로 유유히 걸어 나가려는 거야. 그들의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보안팀은 행사장 전체의 폭발물 탐지와 소방 시스템을 재점검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행사가 끝날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소지품을 정밀 스캔하도록 보안 절차를 변경했다. 행사는 취소하지 않는다. 강지훈이 선언했다. 취소는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행사를 쥐를 잡기 위한 덫으로 만들 거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밝았다. 유진타워 최상층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오직 강지훈과 그의 팀만이 아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예리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면서도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강지훈이 단상에 올라 피너클의 비전을 연설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행사장을 울렸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행사장 구석의 전기실에서 펑 하는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 곧이어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려갔다. 바로 그 혼란의 순간 한 남자가 재빨리 단상 위로 올라갔다. 강민석에게 매수된 연구원이었다. 그는 연기처럼 움직여 진열장의 칩을 가짜와 바꿔치기 했다. 꿈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저 사람이야. 예리는 숨겨진 이어피스를 통해 강지훈에게 외쳤다. 그녀는 꿈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연구원의 얼굴을 기억해낸 것이다. 연구원은 훔친 칩을 자신의 만년필에 숨기고 혼란스러운 인파에 섞여 유유히 출구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행사장 스태프로 위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시 소지품 검사가 있겠습니다. 연구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혼란을 틈타 몰래 빠져나가려던 강민석의 앞을 막아섰다. 어디 가십니까? 숙부님.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민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그의 온화한 인상은 간데없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광기가 드러났다. 내 놈이 감히. 강민석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날카롭게 빛나는 작은 칼이었다. 여기서 너만 없으면 돼. 너만. 그는 이성을 잃고 강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한복판에서 숙부와 조카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두 원수의 비극적인 결투였다.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한복판에서 강지훈은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강민석의 칼을 피했다. 수년간의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단련된 그의 반사신경은 일반인의 그것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강민석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마지막 남은 증오를 칼끝에 실었다. 내 놈만 없었으면 유진은 내 것이었어. 두 남자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한예리는 그 광경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꿈의 파편들이 재조립되고 있었다. 화재 경보, 깨진 유리, 그리고 과열된 서버실. 그녀는 혼란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강민석의 진짜 목표는 단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버실 그가 서버실 데이터를 전부 지우려고 해요. 예린의 외침은 이어피스를 통해 김 비서에게 전달되었다. 강민석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원격으로 모든 감사 자료와 자신의 비리 증거를 파기할 수 있는 비상 시스템을 심어두었던 것이다. 예린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모든 증거는 연기처럼 사라질 뻔했다. 김 비서는 즉시 보안팀을 서버실로 보냈다. 서버실 접근을 즉시 차단해 물리적으로 막아 자신의 마지막 계획마저 실패했음을 깨달은 강민석은 순간적으로 평정을 잃었다. 강지훈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숙부의 팔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고 그를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끝났습니다. 숙부님, 강지훈의 숨막히는 선언과 함께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강민석을 결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의 첫 행동은 회사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곧장 예린에게 달려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걱정하는 남자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과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칩을 훔치려던 연구원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강민석의 모든 비리 증거는 확보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부회장이 횡령, 살인미수, 기술 탈취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모습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던 강민석은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한 자의 증오가 가득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를 외면하고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예린의 손을 굳게 잡을 뿐이었다. 그의 세상의 중심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몇 달 후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지만 한예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강지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지훈의 삭막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녀의 작고 아늑한 아파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수백억짜리 계약서보다 그녀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더 좋아했고 화려한 파티보다 그녀와 함께 낡은 흑백 영화를 보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녀의 능력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다. 강지훈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길 잃은 동네 고양이를 찾아주거나 이웃집 아이가 장난감을 잃어버린 장소를 알려주는 등 그녀의 작은 예지몽들은 이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변했다. 얼음 왕자라 불리던 그는 이제 웃을 줄 아는 남자가 되었다. 그는 논리와 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그들은 함께 청군대교가 보이는 공원을 산책했다. 한때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던 그 다리는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엮어준 장소가 되어 있었다. 예린은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옆에 앉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려? 예린은 미소를 지으며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청군대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의 풍경이 아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의 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시 그려내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날 밤 당신이 그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우린 아마 평생 만나지 못했겠지. 예린이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전 늘 제 꿈이 끔찍한 것들만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당신을 보여줬어요. 도망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내 생의 유일한 미래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운명은 그들에게 비극적인 예언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그 운명을 뛰어넘어 사랑을 쟁취했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그것은 한 권의 소설이 끝을 맺고 영원히 계속될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